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의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어떤 집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쳐나오더니 옆집 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이 벨소리를 들은 이웃이 무심코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들여다본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성, 그녀의 한쪽 귀 밑에 긴 화살이 박힌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게다가 화살이라뇨. 이 평화롭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공포가 엄습했고 이웃의 신고로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우선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유리에라는 4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타기 직전 아주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서 집을 가리켰는데요. 근데 말을 잇지는 못했죠.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려는 듯한데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즉각 그녀가 뛰쳐나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머리에 화살이 박혀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둘은 집 안에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요. 남성은 욕실 근처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사망 모습을 비교해보면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남성의 머리에만 2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 당시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일단 이 피해자들에게 박혀있던 화살은 모두 석궁용으로 쓰이는 전용 화살이었습니다. 살인에 그러면 석궁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 석궁은 현장 거실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석궁을 썼다는 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이한 케이스죠. 석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활의 원리인데요. 여기에는 방아쇠가 있어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쏘는 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일반 활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화살을 날려보내고요. 종류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m 이내에서 쐈을 때는 자동차 문도 뚫을 수 있다고 해요. 강력한데요. 이런 관통력 때문에 석궁이라는 건 사실 주로 사냥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평범한 주택가에서 살인 무기로 사용됐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석궁의 주인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피해자, 바로 유리에였습니다. 그녀가 즉각 범인을 지목했고 용의자는 놀랍게도 현장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체포를 딱 하는 순간에도 전혀 저항하거나 도망치려는 기색이 없었고 그는 멍하니 자신이 방금 뛰쳐나온 그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23살의 노조 히데아키. 그는 피해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이 집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존속살인이었던 겁니다. 사망자는 할머니 75세 요시미, 그리고 어머니 마유미, 남동생 히데시였죠. 생존자 유리에는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큰이모였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는 뇌에 손상을 입은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또 동생은 화살로 인해 출혈성 쇼크사로 숨을 거뒀죠. 이 피해자들 모두의 머리에 정확히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이 히데아키가 실수로 한 발을 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살인의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그렇게 사건이 알려지고 일본 열도는 노즈 히데아키가 왜 가족을 죽였는지 초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수사 초반에 그가 대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 얼마 후에 무직 상태라고 정정 보도가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원래는 고베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 학비가 미납이 되면서 재적 상태가 된 게 밝혀집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노즈 히데아키 본인은 자기가 재적 상태인 걸 몰랐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복잡한 가정 환경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집에 할머니와 두 손주, 그러니까 범인 히데아키와 동생 히데시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유미는 2년 전부터 인근에서 따로 살고 있었죠. 원래는 어머니가 이혼을 한 후에 형제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홀로 이제 나와서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히데아키의 미납 등록금 통지서를 비롯해 모든 재적 통지서가 다 어머니의 주소로 배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히데아키 본인은 자신의 재적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범행에 사용된 이 화살, 이게 쉽게 빼낼 수 없도록 촉에 갈고리가 달린 아주 살상력이 높은 거였어요. 게다가 활 또한 이 현의 폭이 70cm 정도 되는 걸로 20-30m 떨어진 빈 깡통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걸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노즈 히데아키는 체포가 된 후에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하던 범행 동기는 가족에게 원한이 있어서 죽였습니다. 다른 집에 살고 있던 큰 이모도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라면서 너무 덤덤하게 자신의 그 큰 불만을 내비쳤어요.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사를 하던 경찰은 죽은 남동생 히데시의 상태에 주목하게 되는데 다른 시신에 모두 화살이 한 발씩 박혀 있던 것에 비해서 남동생에게는 2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건 범인이 동생에게 어떤 질투나 원한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생, 그는 범인과 1살 차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두 사람이 항상 비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라데 도장을 함께 다녔는데 그 사범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싸움이 많던 형제예요. 물론 형제 간에 연년생인 경우에 싸우면서 크는 게 별다른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형제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우선 다니던 가라데 도장에서도 처음에는 형이 동생을 좀 가뿐하게 이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편차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동생은요, 가라데 대회에 나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고요. 그럴수록 형 히데아키는 비교당하고 밀려나게 되죠. 이게 단순히 가라데에서만이 아니었는데 학교 성적, 교우 관계, 또 성격까지도 형제가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생이 더 우호적이었고요. 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착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성장해 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교토에 있는 건축전문대학교에 진학해서 2급 건축사 자격증, 또 인테리어 플래너 자격증까지 취득을 합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갔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꿈에 그리던 대기업 건축회사의 기술직으로 취직한 상태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학비 벌려고 주유소, 경비회사에서 알바를 계속했는데 사람들은 늘 동생을 싹싹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형 히데아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그 성향이 조금 독특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일본어로 히키코모리적인 성향을 다분히 보였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성향이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거의 안 하고요. 또 하루의 대부분을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생활하는 아주 극한 폐쇄성을 보이기도 하죠. 타인과의 소통 능력도 떨어집니다. 히데아키는 그런 성향으로 자라나면서 중학교 시절 보냈고 고등학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초반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좀 바뀌는 듯 했죠.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방 안에 틀어박히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은 히데아키를 아주 조용한 청년으로 기억했어요. 그러다가도 종종 물건을 험하게 휘두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게다가 갑자기 막 애가 수가 뒤틀리면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막 180도 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죠. 이웃이 먼저 인사를 해도요,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늘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이렇게 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너무 성실하고 모범적인 데 비해 형이 너무 뭔가 음침한 모습 때문에 참 동네 사람들도 다른 형제다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한 지붕 아래 너무도 다른 형제. 동생은 형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 자신의 가라데 코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형이 또 이 히키코모리 성향이 이제 나와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가족과 말도 거의 안 한다. 라면서 푸념을 늘어놓았죠. 또한 친구들한테도 난 우리 형이 너무 싫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할머니 또한 상황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손주가 좀 엇나가는 것 같고 자기 엄마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이웃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큰이모, 그 피해자였던 큰이모 유리에는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유리에 또한 이제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히데아키를 종종 받고 좀 조카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던 히데아키.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나만 미워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은 동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히데아키가 결국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귀찮게 하는 모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인터넷으로 석궁을 구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석궁이라는 게 이게 권총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구매가 당연히 까다로워야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궁을 구입하는데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기총과 같은 부류로 판단이 되면서 구매를 하려면 당연히 경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히데아키는 석궁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고 수십 개의 화살까지 쟁여둔 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6월 4일 아침, 히데아키가 엄마와 큰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모, 오늘 할머니 댁에 오는 거 맞죠? 라고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근처에 살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할머니 댁에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게 그날이었던 거고요. 얼마 후에 엄마가 먼저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히데아키는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는 방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너무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새벽 5시 그는 집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와 동생에게 화를 쐈고요.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 흔적조차 없이 그대로 숨을 거뒀죠. 그리고 아침까지 내내 기다리다가 엄마랑 이모한테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 엄마 들어오니까 먼저 쐈던 겁니다. 와, 그런데 잠시 후 큰 이모가 있니?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 이모의 얼굴을 향해서 석궁을 쐈죠. 근데 이게 귀를 맞고요. 이모가 이제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고 도망치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던 건데요. 정말 저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까? 그렇게 히데아키는 3건의 살인 혐의,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그에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감정이 진행되었고요. 2021년 1월에 정식 기소가 된 상태죠. 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는 분명 가족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가족이 직접적으로 그를 못살게 굴거나 정말 이렇게 무시했거나 이런 정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의자가, 그러니까 범인이 히키코모리로 지내면서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시달렸다라는 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일반인이 석궁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0년에서 2020년, 그 10년 사이에 석궁으로 인한 상해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했어요. 또한 이 석궁으로 동물 학대를 하는 일도 빈번했고요. 그 와중에 일가족 살상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거 뭔가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바람이 일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뒤인 2021년 6월 석궁을 사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궁을 사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것조차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야 하고요. 또 미성년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코 석궁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법안이 생긴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히데아키가 석궁살인, 석궁 가족 살상을 한 이후에 이때다 싶어서 일본에서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고베에 살고 있던 한 주부가 평소에 증오하고 미워하던 남편에게 석궁을 발사해서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살인미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요, 나가노현에서 2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에게 화살을 발사했고 역시나 살인미수로 체포되죠. 이게 석궁 사건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러다 이거 유행되겠다 싶었고 정부도 빠르게 조치를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 또한 히데아키가 그렇게 손쉽게 석궁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모든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좀 남달랐던 히데아키의 살인극은 그 도구가 석궁이든 칼이든 맨손이든 결국 피하지 못할 일이었을까요? 그건 더 비극이겠죠.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정되어 있던 히데아키의 공판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이 정신감정 결과로 인해서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히데아키가 과연 정상이었느냐 아니면 아니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히데아키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좀 더 이 결과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석궁 살인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2월 7일 늦은 시각, 일본 효고현 카고가와시에 있는 카고가와역 인근에서 여성 혼자 강변 쪽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야밤에 좀 낯선 장면이었죠. 그녀는 앳된 20살의 오야마 마시로였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녀의 지난 수상한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아침 8시 반. 마시로는 밤새 규동가게에서 야간 근무를 끝냈고 이른 아침 친구와 쇼핑몰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몰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어느덧 어둑해지면서 마시로는 혼자 자취하는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평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했던 마시로가 무단결근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밤에 엄마가 보낸 문자에 단 한 통도 답을 주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친구와 만나서 노느라 피곤했나 싶었지만 이건 너무도 마시로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알바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우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불길함이 엄습했고 결국 며칠 기다리던 가족들은 5일 후인 12월 1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카고가와시 강변을 걷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강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덩어리 같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쓰레기인가 싶었지만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것.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시신이 6일 전 사라진 마시로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신이 발견된 카고강, 여긴 마시로가 자취하고 있던 스이타시라는 곳과는 무려 60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여기까지 온 건지. 게다가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는데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웨터에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와는 아예 다른 옷차림이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머리 오른쪽에 둔기 같은 걸로 10번 정도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 강도가 굉장히 세서 뇌 안쪽에 두개골이 함몰됐을 정도예요. 우선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살기를 보인 걸까요? 10번이나 구타를 했으니까요. 이 시신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함은 아니라는 건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한? 그렇지 않다면 생전 처음 보는 20살 여성을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범행 당시에 그녀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스웨터에는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즉 이건 분명 살인을 한 후에 갈아입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많은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두고 추리를 해본다면 평소 마시로에게 강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범인이 그녀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둔기로 살해하고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직접 옷을 갈아입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마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녀는 사건 1년 전에 고베에 있는 성우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학원에서 레슨을 또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성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오게 되죠. 그 와중에 틈틈이 식당 알바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니까 이제 막 20살 된 이 꿈 많은 소녀가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할 이유, 원한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친구와 쇼핑을 끝내고 집에 왔던 그녀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곳은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인근이었죠. 그날 새벽에 카고가와 역에서 강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이게 적어도 강제로 납치가 됐거나 끌려온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에 무슨 이유로 왔냐는 거죠. 경찰이 한참 궁리에 빠져 있을 때쯤 여기서 놓친 게 한 가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녀의 집입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마시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자취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어떤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곳곳을 뒤지던 경찰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하죠. 바로 마시로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자필로 남긴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쪽지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할 사람이 있다. 나는 카고강의 류노스케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너무 명확하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마시로는 분명 류노스케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험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럼 그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요.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류노스케에 초점을 맞춰서 탐문을 했죠. 그래서 수사의 방향이 확대되던 중에 마시로의 사생활에 대한 아주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가 평소에도 꽤 복잡한 금전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시로가 생전에 전 남자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의 그 남자 지인들에게 꽤 많은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아니 겨우 20살이 그렇게 빌려줄 만한 돈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 굉장히 투철한 절약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알바도 하면서 저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래에 비해서 상당한 현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들에게는 거절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한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남자친구한테 200만 원을 빌려줬다. 근데 받을 방법이 없다라면서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찰로서는 뭔가 금전 문제에 마시로가 휘말려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냐라고 내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그녀에게 돈을 꿨던 남성들을 싹 다 조사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시각에 이들 모두 알리바이가 분명해요. 살해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던 중 경찰이 마시로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던 중 수상한 거래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실종 직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총 12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는 1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인출한 겁니다. 이게 현금으로 뽑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이 전달됐는지는 밝힐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은 분명 이 돈의 흐름이 마시로의 죽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짐작했죠. 그렇게 추적이 시작된 지 2달째, 마침내 경찰은 시신 발견 그 현장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21살의 한 남성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마시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이소노 카즈와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쓰던 가명이 바로 류노스케였죠. 도대체 이 남자는 죽은 마시로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녀를 죽여버린 걸까요? 아니요. 이 사건의 전말은 그것보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마시로가 생전에 주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잘 돌려받지 못해서 늘 쪼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대체 그렇게까지 돈을 빌려줬는지는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는데, 지인들에 따르면 특히나 남자들이 아예 이 마시로의 자취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꿔갔을 정도라고 해요. 적게는 몇십만 원이었고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빌려가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정작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잠수를 타거나 미루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마시로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는데 바로 나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줄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명 류노스케였죠. 이소노 카즈와키인데요. 카즈와키는 좀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와 조부모 그리고 2 형제와 살고 있었는데, 얘가 아주 일찍부터 동네 불량아로 유명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조용할 날이 없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야구와 검도까지 배우면서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갑자기 칼을 휘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고, 크고 작은 절도는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학교에 가서 퇴학을 당해요. 겨우 또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중퇴를 했고, 이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형적인 동네 불량배가 된 거죠. 마시로는 지인을 통해서 이 불량아 카즈와키를 소개받았습니다. 건달이었던 그에게 떼인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부탁은 누워서 껌먹기였겠죠. 그렇게 2 사람이 비즈니스 관계가 되었고요. 카즈와키는 마시로가 떼인 돈을 빚을 받아내는 대가로 마시로에게 돈을 받기로 합니다. 이거 대부업체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도 카즈와키는 이제 돈을 떼인 그 전 남자친구 직장에 막 찾아가가지고 험상궂게 생긴 자기 동생들 몇 명 같이 데려가서 우리가 이 지역의 조직 폭력배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의 험악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 식으로 마시로의 돈 문제가 점점 해결돼 갑니다. 그러니까 마시로 입장에서는 카즈와키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카즈와키가 보니까 마시로가 지인들한테 돈을
숭덩 빌려줄 만큼 현금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더 큰 돈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마시로에게 사기를 치게 돼요. 내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현금을 맡기면 내가 그걸 두세 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 마시로는 안타깝게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실종 직전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1,200만 원가량의 돈은 카즈와키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그녀는 돈 봉투를 들고 류노스케, 그러니까 카즈와키와 만나기로 한 카고가와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네게 되는데 현금을 건네자마자 그는 돌변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죠. 무려 10번에 거쳐서 흉기를 휘두른 후에 강가에 그녀를 버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합니다. 그렇다면 카즈와키는 이 훔친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돈, 오토바이 새로 사고 간지나게 개조하는 데 썼다라고 답변합니다. 황당하죠. 게다가 경찰이 아니 너가 돈만 받으면 됐지 왜 굳이 그녀를 죽여야 했냐? 라는 질문에 제가 돈을 뺏었다고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라는 너무도 사이코패스적인 답변을 늘어나요. 이게 좀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확실히 미친놈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오토바이 한 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일본 전역에 그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동시에 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요. 카즈와키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필리핀 같은 그 외국의 빈곤 지역을 다니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옷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했죠. 이게 참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건 직후에 범인의 아버지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 아들은 그냥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도대체 보통의 기준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2017년 1월 고베지방법원에서 카즈와키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그 흉기로 사용된 망치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다. 평소에 그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죠. 게다가 피고에게 발달장애가 의심이 된다라는 점을 들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했죠. 다들 이런 식으로 피라미처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장은 카즈와키가 어떤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하게 비난했고 마침내 징역 22년형을 최종으로 선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여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우 20살의 어린 마시로가 왜 주변 남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왜 그걸 멈추지 못했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그건 남성에게 받지 못한 어떤 애정 결핍의 한 형태가 돈을 빌려주고 갚아라 뭐하라 하는 채무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라도 관계가 이어지길 바랬던 어떤 결핍의 문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심지어 동네 불량배 남성까지 동원을 해서 자신의 돈을 회수하러 다니면서도 어쩌면 자신을 돌봐주는 듯한 카즈와키에게 또 한 번 의지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결핍이 낳은 불행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상한 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류노스케를 언급까지 했었죠. 불신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직접 찾아가서 그 현금을 건넨 건지는 여전히 이 사건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카즈와키는 진술에서 내가 마시로를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은 사실 모든 게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둘 사이에 어떤 협박과 거래가 오갔는지는
그 진실을 알 길이 없죠. 땀 흘려 번 돈을 착실히 모아서 성우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20살 소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그녀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가해자가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